북한 지난주 한번 ICBM 상태 점검 해줬죠. 국민들은 항상 그래도 자 ICBM 개발했고 북은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고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 건지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전쟁이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전쟁 나면 안 된다. 무조건 대화, 외교, 평화적인 해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의 트럼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극우 전쟁하자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은 전쟁하자는 쪽으로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탈탈 털어줄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일호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군사기술. 자, 처음에 ICBM, 미국에서는 7월 4일날 IRBM이라고 발표했다가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중장거리. 그 다음에 바로 이제 ICBM, 그 다음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정정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RB라고 하나요? PBV라고 합니다. PBV. 이거 완성되지 않았다. 느닷없이 또 뒷박을 쳐요. 아마 정치적 목적에서 기술적 해석은 이미 나왔는데 예. 일주일 동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좀 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ICBM급 사거리 가진 탄도미사일이다. 뭐예요? 해설 좀 해주세요. ICBM급 사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5,500km는 넘어갔다. 아하. 하지만 이 5,500km를 날아가서 목표 지역에서 핵탄두를 정확히 기폭시킬 수 있는 재진입 기술 같은 건 아직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외국에 있는 정보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PBV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라고 하는 종말 단계 재도입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곧 그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것이 ICBM이냐, ICBM급 사정거리를 가진 그냥 단순 미사일이냐라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양국 간에 어느 정도 발생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과거 정권이면 국정원이나 그다음 군 믿지 못해서 이들 발표가 실려가 가나 이랬는데 지금 선 국정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칼을 뽑아든 이분이 왜 지금 말로 따지면 서방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는 서방의 발표와 다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것이 ICBM이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 내부 국내 정치적 사정을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하면서 지금 이 대선 스캔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어떤 코너에 몰린 정치인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안목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CBM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또 우린 그렇게 믿고 싶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미국이 더 정확하게 할 텐데. 평가는 미국이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ICBM이다. 너희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약간의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고 정치적 판단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과거 정부에서도 조금 맨날 거짓말을 했는데 또 거짓말 같은데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좀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 데이터를 갖고 확인했지만 미국 측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측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는 거네.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똑같은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 나라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추적을 했고 미국, 일본도 추적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추적을 했는데 러시아는 자기들이 극동 지역 이르쿠츠크라는 레이더 게이지에서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500km밖에 안 날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IRBM 아니다라는 발표를 ICBM 아니다. 예, 했고 이것을 또 유엔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어허. 이런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이거 ICBM이다.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고도의 어떤 외교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러시아도 일종의 외교적 전술을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너는 농후합니다. 자꾸만 ICBM이라 그래. 그냥 IRBM급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이거 갖고 북한을 자꾸만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대화해야 돼. 그런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러시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백업해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방증 증거다. 예, 맞습니다. 아, 재밌네. 군사를 외교로 쓰고 외교를 군사적으로 풀고. 자, 그러면 우리 국방 군사 능력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현대전은 공중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음. 우리가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개전 초기에 네. 첫날 우리가 D-Day H아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D-Day H아워가 되면은 북한 지역 전역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덮습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군사적 예,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발생이 된다고 예. 한다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왔다 갔던 B-1 폭격기, 뭐 예. B-52 폭격기 이런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하고 괌 이런 지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각각의 폭격기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거든요. 이 미사일을 쏴서 북한의 어떤 지휘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런 기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군사적으로 정식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닌데 A-Day 작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개전 첫날 막대한 양의 미사일로 적의 그 핵심 중추를 타격하는 그런 작전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북한은 동시에 자, ICBM을 갖고 미국 본토를 공격을 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 가만히 있는데 손 놓고 있다 보면 안 되죠. 그리고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장사형포로 서울과 중부지방까지 때릴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그 노동 미사일로? 스커드 계열 다 쏠 건데 정말 우려되는 것이 이 북한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거리 레이더를 갖고 있고 이 미국의 어떤 전략 폭격기가 토마호크 같은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뭐 남해 상공에서 발사를 해서 북한까지 날아가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럼 30분에서 1시간 동안 레이더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은 얘들이 우리를 공격하네. 그럼 우리도 반격을 해야지. 뭐 전략군이라든가 각 미사일 사령부에다가 발사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200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 괌, 하와이,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 이 여러 가지 전략적 표적을 향한 수백 발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가 될 것이고요. 아유, 무서워. 더 끔찍한 것은 과거에는 미사일만 우리나라의 그 중부권까지 타격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재작년에 KN-09라고 해서 300mm 대구경 방사포라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 이 방사포는 8개의 발사관에서 300mm라는 한 100에서 150kg 정도의 탄두를 실은 이런 로켓 같은 그 로켓이 그 중부권까지 계룡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만 발씩 날아오기 때문에 와. 문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면 안 될 질문을 했네. 우리가 이거. 전쟁을 통해서 예. 뭐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에 하나 뭐 전쟁은 0.0001%의 어떤 위험성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이런 대량 미사일, 로켓, 포병 발사를 막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뭐 이번에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이런 데서 뭐 얼마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뭐 100억 달러다, 100조다, 뭐 100만 명의 뭐 인구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시장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량의 미사일이 날아와 버리면은 경제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버리고 뭐고 다 없어지는 다 거예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피해 규모가 얼마다, 인명 피해 규모가 얼마다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망해서 없어지기 때문이요. 예. 1817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년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이죠. 예.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전쟁이 발생됐을 때의 이런 피해, 위험성
끔찍한 잔혹상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갖고 쫙 하나 만들었고 유튜브에 띄우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역량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과거 이제 클라우제비치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예.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협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써보고 예. 전쟁은 마지막으로 미뤄둬야지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서 고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지막 옵션을 다 써도 전쟁은 안 되죠. 전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쟁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예, 대비는 해야 되지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네 보니까 미군이 들어오고 중국 군대가 들어오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 나라 군대가 굉장히 많이 뒤섞여서 혼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 만약에 뭐 정권이 붕괴가 되거나 하면은 안정화 작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정화 작전 이라크나 아프간의 사례에서 봤겠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만 가서 이것을 시리아도 계속 내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온전한 통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면은 작년에 2015년 7월과 11월 달에 중국과 미국이 의미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패권 경쟁을 하면서 으르렁대는 그런 사이인데 얘들의 야전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난민 통제, 인도적 구호, 안정화에 대한 그런 연합훈련을 2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즉 북한이 붕괴했을 때 중국군도 들어올 것이고 미군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즉 중국이 들어왔을 경우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원하는 것이 한반도 지역에서 그 미군과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 어떤 완충지대를 갖고 있는 것이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중국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 북부 지역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전한 통일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북한 붕괴라든가 이런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은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런 것에 대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같이 그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중국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인데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이 뭐 어떤 야전 지휘관에 의해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이 되거나 이걸 가지고 뭐 외부 시장에 유출이 되거나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미군과 중국군이 같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정화 작전. 이른바 이제 그 축소된 규모의 유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심각한 상황. 특히 북한의 군부가 만약 무너졌다고 보면 무너졌는데 북한의 군부가 미사일 버튼을 갖고 무슨 모험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무기 갖고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참 문제는 그 상황까지 가기에 이미 한반도는 다 망했다. 그 상황까지 가면 지금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런 혼란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말 그대로 카오스가 펼쳐질 겁니다. 혼란. 그러니까 마치 북한과 군사적 작전을 하고 북한과 군사적 작전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편하게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꿈에서 깨라. 착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일단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는 정말 외계인과 싸워도 될 수준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준다면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전쟁으로 간다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초강경책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군사적으로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미일이 아주 맥시멈 프레셔, 아주 최고의 압박을 하더라도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평화적 압박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군사력이 좀 있어요? 어때요?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가장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핵과 미사일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형 삼축 체제 3K라고 해가지고 킬체인, 그다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 세 가지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KAM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패트리어트라든가 우리 천국 미사일 예. 이런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사정거리와 요격고도가 각각 20에서 25km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총 토탈에서 14개 포대가 그 국내에 배치가 될 건데 국민 여러분들 한반도 지도를 딱 펼쳐 보시고서 이 20km 반경 20kg짜리 20km짜리 원을 그리신 다음에 이것을 한반도 지도 위에다 올려놓아 보시면 과연 이 14개 20km짜리가 어느 만큼의 영역을 커버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수조 원의 돈으로 그 공군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일부 지역만 방어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 바로 KAMD고요. 킬체인.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 액체 연료 방식이고 발사 전에 40분의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예. 전제로 했는데 2015년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연료하고 산화제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동굴에서 넣었다 뺐다 했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그런 걸 보고서 그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도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전에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봐갖고 네. 킬첸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것 같으면 도발하기 전에 지상에 있을 때 경멸을 하자.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준비 시간이 40분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데 이미 그것이 액체연료를 무너졌습니다. 주입하는 시간. 네, 이미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주입해 놓은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교범을 보면은 정차에서 발사까지 하는데 7분이 소요됩니다. 7번. 네.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탐지하고 식별하고 공격명령 내려서 발사를 하더라도 우리 미사일도 해당 지역까지 한 500km 날아가는데 6분에서 7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 미사일이 그 지역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은 도망가고 없다는 거죠. 이 미사일 한 발이 20억에서 30억인데 20억에서 30억의 혈세가 허공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예.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거 KMPR이라고 하죠. 제가 그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2007년 KMPR은 뭐예요? 일단 이름이. 대량 응징 보복, Korea Massive Pursuit and Retaliation 해가지고 응징 보복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예. 근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핵미사일을 쏘겠다라는 그런 징후가 보이거나 핵미사일을 쐈다면은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핵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의 대량의 미사일을 쏟아부어서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KMPR에 사용되는 우리 무기들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2007년도에 미 육군 정보국 그 정보사령부죠. 인스컴이라는 곳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북한이 벙커버스터와 같은 미국과 한미연합군의 어떤 그 지하 타격 자산에 대해서 이것으로부터 지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미국의 벙커버스터. 네. 김정은을 찾았고 정밀하게 지하 몇 층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터지는. 네, 그런 무기입니다. 벙커버스터. 벙커를 폭파시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6m 정도 뚫고 들어가고 6m요? 네.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 그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벙커버스터는 한 60m 정도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평양은 지하철이 100에서 150m 지하에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요.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미육군 정보국에서 판단했던 그 기술은 미군이 벙커버스터 공격을 하더라도 이 벙커버스터가 주는 충격력의 85에서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강화 지하 시설에 대한 방호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거든요. 누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북한 측에서? 북한이 2006년과 7년에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2007년 미 육군 정보사령부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 즉 우리가 벙커버스터가 아닌 각종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평양에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김정은과 그 지휘부가 숨어있는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못한다. 이것을 위해서 좀 킬체인 이 미사일에만 그 탄도미사일 구입에만 한 8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8조 원 그냥 허공에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8조 원이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그냥 허공에다 그냥 버리겠다는 그런 전략이니까 참 밖에서 보기에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대량 응징 보복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체인의 수단과 똑같습니다. 탄도미사일 가지고서 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응징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우리가 한미연합 미사일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노동신문 논평에서 가소롭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너희가 쏴봤자 우리한테 피해를 못 입힌다. 그렇기 때문에 가소롭다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MB 시대 때 청와대 수석을 했던 분이 2015년에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도록 다 준비를 해갖고 줬는데
왜 그걸 연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강연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명박 네. 정권의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고 넘겨줬다 우리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뭔 이유인지 일방적으로 연기해버렸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지금 야당의 뭐 친박, 친이 이런 계열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전자권 환수를 위한 우리가 전자권 환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정보자산입니다. 정보자산과 타격자산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체계 도입이라든가 위성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그냥 말로만 전자권 준비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어떤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전쟁 준비,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정보 자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방비의 대대적인 증액 없이 그냥 말로만 진행을 해놓고 우리가 넘겨줬는데 왜 못했냐.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2022년 대통령이 가져오자 그러면 또 문제를 삼을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불과 5년밖에 안 되는 시기 안에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장관도 임기가 2022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때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예산을 사업을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도입하고 전력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국방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2022년에 안정적으로 우리 안보에 큰 데미지 없이 불안 요소 없이 전환을 하려면은 국방개혁을 굉장히 빨리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국방개혁을 시작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국방장관인데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했던 어떤 정책적인 것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이야기해왔던 어떤 그 개혁 요소라든가 개혁 과제,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속된 말로 칼자루를 쥐어줬을 때 가장 칼춤을 잘 출 수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가장 강력한 소용물 아니냐 왜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 강조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지금 북핵 위기가 있고 미사일 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하자. 네, 빨리 칼자루 쥐어주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결이 좀 있더라도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빨리 칼자루를 쥐어줘서 개혁을 빨리 추진해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우리가 빨리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로 자주 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님. 네. 나오면 너무 재밌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무척 전문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얘기를 너무 쉽게 잘 풀어. 이렇게 풀어드려야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 것이고 예, 잘 풀 수 있게끔 자락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 앞에 계신 우리 도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방송국? SBS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맞습니다. 띵동댕. 청취율 조사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로 사무국장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정 프로로 고정하소서. 그래서 기술적 해석은 이미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좀 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ICBM급 사거리 가진 탄도미사일이다. 뭐예요? 해설 좀 해주세요. ICBM급 사거리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5,500km는 넘어갔다. 하지만 이 5,500km를 날아가서 목표 지역에서 핵탄두를 정확히 기폭시킬 수 있는 재진입 기술 같은 건 아직 확보를 못했다라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외국에 있는 정보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이 미국 태평양 사령부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PBV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라고 하는 종말 단계 재도입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곧 그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것이 ICBM이냐, ICBM급 사정거리를 가진 그냥 단순 미사일이냐. 라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양국 간에 어느 정도 발생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과거 정권이면 국정원이나 그다음 군 믿지 못해서
이들 발표가 과연 실려가 가나 이랬는데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칼을 뽑아든. 가능성이 너는 농후합니다. 자꾸만 ICBM이라 그래. 그냥 IRBM급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이거 갖고 북한을 자꾸만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대화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백업해 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방증 증거다. 예, 맞습니다. 아, 재밌네. 군사를 외교로 쓰고 외교를 군사적으로 풀고. 자, 그러면 우리 국방 군사 능력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 현대전은 공중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발생을 하면은 개전 초기에 네. 첫날 우리가 D-Day H아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D-Day H아워가 되면은 북한 지역 전역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덮습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발생이 된다고 예. 한다면.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왔다 갔던 B-1 폭격기, 뭐 예. B-52 폭격기 이런 폭격기들이 미국 본토하고 괌 이런 지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각각의 폭격기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쏠 수가 있거든요. 이 미사일을 쏴서 북한의 어떤 지휘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런 기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군사적으로 정식으로 쓰이는 명칭은 아닌데 A-Day 작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개전 첫날 막대한 양의 미사일로 적의 그 핵심 중추를 타격하는 그런 이분이 왜 지금 말로 따지면 서방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는 서방의 발표와 다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것이 ICBM이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여기에 핵탄두를 실어서 당장 내일이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 내부 국내 정치적 사정을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하면서 지금 이 대선 스캔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어떤 코너에 몰린 정치인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의 안목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CBM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완성되진 않았다.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라고서 그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또 우린 그렇게 믿고 싶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평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미국이 더 정확하게 할 텐데. 평가는 미국이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 ICBM이다. 너희 지금 큰일 났다. 빨리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약간의 어떻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고 정치적 판단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과거 정부에서도 조금 맨날 거짓말 했는데 또 거짓말 같은데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좀 이렇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사 데이터를 갖고 확인했지만 미국 측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측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는 거네.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똑같은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 나라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예. 우리도 추적을 했고 미국, 일본도 추적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추적을 했는데 러시아는 자기들이 극동 지역 이르쿠츠크라는 레이더 게이지에서 탐지를 해보니까 이게 500km밖에 안 날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IRBM 아니다라는 발표를 ICBM 아니다. 예, 했고 이것을 또 유엔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어허. 이런 그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이거 ICBM이다. 무조건 때려야 된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고도의 어떤 외교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러시아도 일종의 외교적 전술을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 북한 지난주 한번 ICBM 상태 점검 해줬죠. 국민들은 항상 그래도 자 ICBM 개발했고 북은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고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 건지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전쟁 나면 안 된다. 무조건 대화, 외교, 평화적인 해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의 트럼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극우. 전쟁하자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은 전쟁하자는 쪽으로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탈탈 털어줄 자주국방 네트워크 2루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군사기술. 자, 처음에 ICBM, 미국에서는 7월 4일날 IRBM이라고 발표했다가,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중장거리. 그 다음에 바로 이제 ICBM, 그 다음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정정을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RB라고 하나요? PBV라고 합니다. PBV. 이거 완성되지 않았다. 느닷없이 또 뒷박을 쳐요. 아마 정치적 목적